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주간 DBS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는 참 맑은데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이제 낮은 거의 초여름이라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감기라도 걸리면 진짜 극심한 손해가 끼치니까요. 하고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돌아오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원래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보는 학우분들도 계시고 안 보는 학우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와 레포트로 대체가 되는데, 이게 확실히 중간고사 대체물이다 보니까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를 보는 게 좋은 건지 안 보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중간고사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기말 때 몰아서 보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하니까 참 뭐라고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주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제기된 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지난 회차에서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 건강 이상설은 사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을 참배하지 않아서 더욱 커지고, 미국 언론 CNN 등에서 속보 혹은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아주 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이상설, 북한 측에서 5월 2일 사진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김 위원장이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미국 언론 CNN이나 대한민국의 여러 좀 사람들이 제기했던 이 건강 이상설은 틀린 정보다 라고 직접적으로 오피셜을 때린 거나 다름이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특히 누가 이런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냐? 미래통합당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런 발언을 좀 세게 했었습니다. 당장 5월 1일 어제까지만 해도 먼저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이자 이번에 강남구 갑에 국회의원 당선이 된 태국민 당선인의 발언입니다. 4월 15일 날 군산기념궁전에 나왔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로 판단된다. 내가 이렇게, 왜 그러면 군산기념궁전이라는 건 북한에서 말하면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딱 철저히 통제되는 이런 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적어도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거기 와서 사진 한 장에 지금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다는 건 지금 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는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따온 음성은 이 한 대한민국의 뉴스 채널과 인터뷰인데, 태국민 당선인은 대한민국 뉴스 채널과 인터뷰뿐만 아니라 CNN과의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태국민 후보는 이후에 김정은 일가의 이 동선이나 사실은 너무나 극비 상황이라며 자신도 알 수 없다 정확히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태국민 후보의 말만 들어온다면 그 역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는 힘을 실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이번에 당선이 된 국회의원, 탈북민 출신 지성호 당선인, 꽃제비 출신이시죠? 지성호 당선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심혈관 쪽에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지난 주말쯤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한 지성호 당선인은 이 사망 확률이 무려 99% 확신한다면서 자신의 이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얘기했었고, 이번 주말 북한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두 당선인의 발언은 모두 잘못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두 당선인 모두 탈북자 출신으로서 이 대북 정보력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하는 분들도 가지셨을 텐데, 글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당선인의 가장 큰 장점인 대북 정보력이 그렇게 안 강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사실까지 알면은 사실상 간첩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두 사람 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인데, 하지만 아쉬운 건 또 있습니다. 이 두 당선인은 일반인 신분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당선이신 분입니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이게 뭐 사실이 아닐지라도 당장 중요한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일반인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인지 여당과 정부에서도 두 당선인에게 비판을 좀 가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허위 정보와 거짓 선전 선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합당이 어떻게 조치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굉장히 이례적으로 두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일으켰다며 두 당선인의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두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판이 커지자 두 당선인 해명을 내놓긴 내놓았습니다. 어떤 해명들이냐면 일단 태영호 당선인은 결과적으로 분석은 다소 빗나갔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지성호 당선인 역시 김 위원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는 속단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놓고 봤을 땐 두 당선인의 발언은 소위 말해 가짜뉴스였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언급했지만 두 당선인의 발언은 이제 무게감이 틀립니다. 당선인들이 당장 한국으로 왔을 때 그 무게감들이 아니죠.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언을 할 때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하고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여의도의 말입니다. 여의도의 말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의도 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하면 국회. 국회 하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의도의 말은, 이번 주에는 정치권에서 무슨 말들이 나왔나? 한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왜 굳이 정치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정치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젊은 분들, 특히 저 20대 같은 경우에서는. 왜냐면은 친구들이나 혹은 아는 사람들이랑 정치 이야기를 격렬하게 토론한다? 쉽지 않죠? 술자리에서 진짜 많이 취해서 그 정도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정치 이야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정치를 모른다는 거에 정당성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국민들의 또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여의도의 말의 첫 번째 주인공들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황교안 대표, 현재 전 대표가 됐죠.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텐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결국 현재 지도부들이 꺼내든 거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세우자. 대책위원회 원장으로, 대책위원회 대장으로. 그래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8일날 이제 전국위원회 열고 의결을 했는데 통과가 되긴 했어요.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진통이 많습니다. 굉장히 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통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좀 묻자면, 먼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자 현재는 무소속 당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연예계에 불과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홍준표 복당 운동 하는 거 보고 참 가봐이고 기가 막힌다. 내가 이 시장에 서줄 때가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터줏대가 뭘 몰아내놓고 또다시 당권을 농단하겠다? 일부 중진위원 중에서 이번에 김정은 비대위 집에 지지하면서 추승과 어느 인원이 내피나는 거 깜짝 놀랐어. 그 사람도 이 당 정통 아니야. 자민련에서 들어와가 MB한테 붙었다. 박근혜한테 붙었다. 이젠 김종인한테 붙으려고 뛰어드는 거 보고 참 안타깝다. 이 당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양 누구라고 지칭 안 했어요. 미래통합당의 향후 원내대표 후보들의 주장들을 보자면 일단 정진석 위원 5선을 하신 분입니다. 김종인만한 대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현재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선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주호영 이번에 대구에서 또 당선이 됐던 5선인데 새 원내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 포함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를 성급하게 결정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제일 좀 언론에서 거부하고 있는 조경태 위원 현재 5선인데 내부관리형 비대위를 열어서 전당대회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4선을 하신 이명수 의원께서는 김종인 비대위 추진보다는 전당대회를 통해 자강할 때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유이동, 조혜진, 장재원 같은 의원들도 김종인 비대위를 세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낙선자 당선자 총회를 논의하든 아니면 차기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혁신위를 세우든 좀 우리 스스로 일으켜야 된다는 의견을 했고요. 또 김태훈 의원 역시 외부인에게 당 운명을 맡기지 말고 구성원들이 단결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를 선호하는 분들도 아까 위에도 계셨지만 권영세 위원 같은 경우도 김종인 비대위를 세운 뒤 구성원들이 견제하며 혁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지금 체제 찬반 논쟁보다 지금 여당이 엄청나게 크지 않냐? 여소야대를 극복할 토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수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통합당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를 비롯해서 당진로의 정말 결정권을 넘기는 원내대표 경선도 오늘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까 후보군에 올랐다 소개해드렸지만 정지석 의원이랑 박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현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역대급 참패를 당했고 당 지지율을 회복이 안 되고, 또 제가 일부 첫 번째 소식에서 전해드렸지만 몇몇 2명의 당선인이 또 똥볼이라 그러죠, 흔히 차는 발언들을 하는 바람에 좀 국민들에게 어필할 부분이 많이 없는데 과연 새 원내대표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에 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가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주당 비례전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식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신고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양전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검찰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양 당선인이 4.15 총선에서 지난 달에 있었던 총선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약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6대, 20대 총선 때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 당시 신고액과 비교하면은 그땐 49억이었는데 약 4년 새 43억 정도가 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혹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중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내세워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총선 전에도 당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대로 쭉 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해명에 따르면 본인은 다 해명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총선이 끝나고 논쟁이 불거지자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양 당선인을 이제 제명하고 검찰까지 고발했는데,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뭐냐? 왜냐? 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돼도 양 당선인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은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인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의석 하나를 그냥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고발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차원에서 당선인 신분이 박탈될 경우 시민당의 비례승계 1순위는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가 됩니다. 자, 여의도의 말말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의도의 말말말은 말이라서 3개가 아니라 오늘은 3개만 준비한 거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소식은 미래통합당 소식입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한 네티즌과 이제 설전을 벌였는데요. 사실 요즘에 미래통합당을 좀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 쪽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전투표 조작됐다. 사전투표 조작설이라고 뉴스에서도 다루고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으로 표가 몰림 현상이 나오면서 막판에 역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전투표 쪽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 피해라기보다는 그런 영향을 받은 후보 중에 하나가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죠. 노원에 나와서 김성하 의원이었나요? 그분과 이제 경쟁을 하다가 사전투표에서 이제 밀리는 현상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래통합당의 뭐 대부분의 사실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랑 몇몇 의원들 때문에 미래통합당과 보수가 망한 거다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한 네티즌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 3번째 코너는 이번 주랑 저번 주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 빠르게 짚고 넘어가는 코너입니다. 아마 뉴스 단신 읽어주시는 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식재료를 납품하던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급식 예산에 책정된 예산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달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서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교육당국에 부탁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30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을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12.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신청하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달 4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일 당장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월부터입니다.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진행되고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나 연계은행에 신청했다면 신청 약 이틀 후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셨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분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오브제처럼 비슷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용 지지율이 9주 연속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1일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29일 4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보다 2%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포인트 하락한 26%로 집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월 넷째 주 이후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는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의 하락세에 따른 지지율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국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렉센 총리 등의 유럽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세프 폰테 총리 같은 경우에도 71%나 지지율이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아베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산불입니다. 참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안동 산불이라든지 고성 산불 등이 요즘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좀 일어났는데 다행히 두 산불 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좀 피해는 있었지만 피해 복구 잘 하시기 바라고, 여러모로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하고, 또 이 산불을 진화하시느라 고생한 또 소방관님들, 또 동원된 군인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